이리온다 이리온. 정말 제가 시장 그래도 저도 꽤 오래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처럼 공포스러운 순간은 정말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이제 신종호 팀장의 월요일 자료가 나왔는데 갖고 얘기할 텐데 뭐 시장에서 정말 공포의 어떤 극한까지 가는 느낌인데 이제 분위기는 뭐 지수의 하단을 알 수 없고 뭐 리세션 가는 것이고 뭐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데이터 위주로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들의 고민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월요일에 발간됐던 그 자료들, 저희 주간 전략과 에셋 자료들 갖고 얘기할 테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 인조입니다. 예, 투자 전략팀장 신종우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제가 방송 한 주 쉬어가지고 좀 댓글들 많이 소개 못 해드렸는데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 좀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방송이나 이런 방송 보고 이제 보고서나 보고 느끼는 게 그런 이제 것들을 보고서 항상 좀 의문부호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방송에서 그래도 윤세님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좀 언급을 해주셔서 그게 좀 투자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됐다고 하고요. 도움이 됐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좀 가려운 것을 뭐 같이 봐요. 고민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좀 그래도 좀 자기 소신대로 명확하게 하우스뷰를 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사실 하우스비는 네, 여기에 신주고 저희 취입 스트레티스트랑 저희 최강 이코노미스트 둘이 정하는 거고요. 네. 저는 그걸 갖고서 이제 저희 섹터들과 얘기도 하면 좀 더 정하는 편인데 방금 전 시작하기 전까지도 제가 신종호 팀장한테 계속해서 중호야 이거 진짜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거냐 하면서 징징거리는 중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이 이제 오늘 달아주신 건데 저도 이게 뭐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이제 곧 닥칠 0%대 금리 시대에 그러니까 금융주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진짜 금융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정말 없는 건지 그거 좀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안 좋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반도체 같은 IT가 제일 주도적으로 네.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배당 개념에서 접근했을 때 분명히 고민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주도 해당되고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유가 빠졌으니까 뭐 화학 케미칼이 스프레드 나온다지만 그건 과거에 잣대 뭐 될 수도 있는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은행주도 아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제 그것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 빠져도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2-3% 나오는 종목들이 은행주라면 3-4% 빠져도 볼만한 거죠. 통신주들도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성향의 차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 빠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국의 금융주들 빠지는 거는 네. 에너지 기업들에 관한 좀 다른 이슈가 있는 거고. 네. 예. 들어갑시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작을 누가 먼저 아까 두 분 중에서 같은 얘기긴 해요. 최근에 좀 봐야 되는 게 달러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시장이 조정이 온 거거든요. 그렇죠. 1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95포인트 지금은 또 안정이 됐는데 저는 이게 좀 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시장이 다시 간다고 했을 때 달러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다시 생각인 간다보다 거죠. 일단 안정화됐을 때, 진정됐을 때. 그랬을 때의 생각은 달러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는 뭐 달러가 다 강해진다 이라는 건 리스크 오프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끌고 왔었던 미국 중심의 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다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어쨌든 미국 중심의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뭐 팡스라든지 무형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끌어왔었는데 이게 과연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달러화에서 좀 읽어내자라는 거고 최근에 저희 최광혁 연구원도 써놨지만 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었고 그게 사실은 좋은 달러 하락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좀 급박스럽게 금리를 내렸던 것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로나 엔화 대비한 금리 차가 또 너무 빠르게 축소가 됐었고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유로가 강세로 나왔지만 사실은 시장이 급락하는 그러니까 유로 캐리 청산이라든지 엔 캐리 청산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좀 되돌림이 되려면
반대편에 있는 유럽 쪽이나 일본 쪽의 어떤 통화 정책의 스탠스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수채 미국이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실제 미국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식의 뭐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어쨌든 간에 오늘 녹음하는 시간이 네, 화요일인데 네. 미국이 크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바로 주가가 본론 워낙 들어가면 빠지니까. 금리를 내렸는데 이제 두려운 거죠. 우리가 다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세션 컷은 아니냐. 그리고 금리를 저렇게 내리면 뭐 저렇게 내려도 과거에도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때 항상 리세션이 왔었다. 뭐 이런 논리들. 그리고 달러로 끌어왔던 시장인데 결국 팡 주식 같은 것들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면서 내가 오늘은 약간 짜증나서 아까 페이스북에 그 말 썼는데 그냥 작년 내내 미국 선장주 비싸고 우리나라 IT도 비싸고 맨날 하던 드디어 빠지니까 이제 난리가 났단 말이야 지금.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내가 말했지 않냐 이러는데 근데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그게 정말 무너져서 끝장나는 거라면 미래에 성장이 없는 거죠. 네. 없죠. 그러면 저희가 보는 거는 결국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산업 속에 존재하고 어떤 구조 속에서 저희가 경제 생활을 영위해 간다고 봤을 때 그쪽 산업이라 보기 때문에 네. 보는 거지 저희들은. 미국은 좀 비쌌지만 한국은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방금 전에 우리가 반도체 녹음해서 어제 콜을 했던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뭘 해도 안 먹힐 거다. 이게 어제 이제 최강희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트럼프가 정책도 발표하고 월가 사람들 만나고 할 텐데 해봤자 먹히겠냐는 거지 이제.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대응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시장이 10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고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사이에 나타난 현상은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야 이거 연준에 안 먹히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그렇죠. 거죠. 연준이 안 먹히네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내려도 소용없어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은 뭐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빠졌던 게 금리 차가 너무 축소됐었던 영향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금리를 내렸을 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를 금리가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도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금리를 내려주었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낮은 금리 갖고 여러 가지 당장 뭐 차입을 통해서 소비를 하라는 것도 있지만 정부한테도 그 금리 낮은 금리를 갖고 하라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코스트 다운이 되는 거죠. 정부도 지출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요. 저는 지금 달러 인덱스 수준이 위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말씀드리는 근데 하여튼 95로 급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급락한 건 맞지. 그러면 연초부터 100까지 급등했던 거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보고 있었어요? 난 성질내지 말고. 아니 제가 제가 성질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 보름 만에 99.5에서 95까지 급락했던 거는 괜찮은 거고 거기서 또 연초부터 99까지 갔던 것도 괜찮은 건데 지금 100에서 95 내려온 거는 급락이니까 리세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게 주가의 연동성이 동반되니까. 그러니까 주가 때문에 연동이 돼서 그런 거지. 그치. 사실 딴 거를 아니 근데 주가에서 연동이 돼서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예요. 그건 저도 그것도 있고 뭐 경제로 본다면 주가가 빠져서 불안한데 달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달러는 평균 수준이에요 지금이. 평균 수준인 달러를 가지고선 이게 리세션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면 장기 10년짜리 금리를 우리는 보통 경기라 보는데 그렇죠. 최근에 금리가 너무 빨리 내려오니까 그래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더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 보시죠. 금리가 0.38까지 내려왔었잖아요. 미국은 기준금리 빨리 인하할 거라고 사람들이 봤으니까 그러면 한국은 1%니까는 경기가 튼튼한 거겠네요. 나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끌고 와가지고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확실한 거는 주가가 워낙 변동성이 주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예요. 주가 보고서는 지금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거 플러스 트럼프가 이제 오늘이 바로 화요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한 3일간 트럼프가 여러 가지 월가도 반응 할 텐데 그게 먹히겠냐는 거에 대한 그러면은 그것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18년 말에요. 2019년에 트럼프가 감세안을 펼치는 게 먹히겠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혔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감세가 나오겠지? 감세한다고선 지금 벌써 얘기 나오고 네. 있고 네. 거기다가 급여세도 감세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들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 지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은 다 펴겠다라고 얘기가 나. 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0.5%까지 내려가면은 금리가 금리 인하로 도대체 연준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느냐. 이제는 먹힐 수 있는 정책이 없지 않느냐 그러시잖아요. 통화 정책은 많이 왔지.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연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오버나잇이나 RP에 대해 가지고 단기 자본시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그게 나왔음에도 그때 내가 깨 있었어. 더 밀리더라고. 그게 뭐냐면요. 그거는 통화 정책으로 금융시장을 올리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몇 번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급 준비금이 만약에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강하게 펼치거나 아니면은 금융기관들이 주식 투자나 이런 걸로 세게 들어가 버리면요. 지급 준비금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거를 마음껏 쓸 수 있게 이거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급 준비금이 흔들리는 거를. 그러니까 연준에서 얘기한 거는 너네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은 금융 투자에 대해 가지고 마음껏 한번 해봐라라는 얘기를 밑밥을 깔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에서 재정 정책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방향성은 또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 기대할 수도 있고. 낙관적 우리 생각은 근데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7페이지에 주간 매크로 적어놨지만 우리가 보통 그러면 금리를 내려줘서 우리 한번 위기라고 생각해 보시죠. 위기고 7페이지 그림 같고. 네, 위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도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고 민간이 알아서 소비해서 극복했네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기업과 민간이 차입을 하지 않고 투자가 후퇴하고 소비가 후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어떻게든 수요의 후퇴나 이런 민간의 후퇴를 막아내는 게 사실 정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이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그러면 리세션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미 많은 어떤 자금이 레버리지가 일어난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여력이 없을 때는 리세션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방책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97년 아니면 94년하고 비슷하고 볼 수 있는 게 그때도 장단기 차는 벌어지는데 단기 금리가 하고 장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97년, 98년에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아 위기 거기다가 LTCM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엄의 어떤 디폴트. 저는 그때가 더 위험했었던 거.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실물 경제의 어떤 도산되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발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어떤 부여이고 그때는 동아시아 위기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이었고 LTCM이라는 것들이 파산이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재정정책이 나오니까 결국엔 버블까지 갔었던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버블까지 갈 수 있었냐? 그때 예대율이냐 그때 민간의 여력이나 그때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버블까지 가서 꺾이고 나니까 그때는 상당한 레버리지가 있었고 상당한 민간의 차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리세션까지 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민간의 예대율 그리고 민간의 해수적으로 말씀드리지만 FOR 같은 경우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나가는 부채 비용 80년 후에 최저치예요. 그래서 FOR 같은 거 보면은 전혀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리세션이 나오려면 아니면 최근에 시장에서 FOR을 잠깐 설명해 드려. 이게 우리끼리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에서 나가는 부채의 총 비용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왜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 원금하고 대출 이자 같이 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합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방만하게 올라가 있다 하면 어떤 특징이냐면 금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에서 나가는 비용이 높아지니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를 더 늘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부채를 회수하겠죠. 그러면서 부채 회수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도돌이표로 리세션이 오는 건데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나가 있는 돈이 레버리지가 많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에셋 마켓 인사이드 자료를 보면 5페이지의 그림차를 보면 레버리지 레벨을 보면 사실
사실 이걸 보고 있으면 실물 막 엄청나게 이게 터지기는 그러니까 터지려면 저기 나가 있는 돈이 많아서 나와 있는 애들이 채무 불이행이 다른 것까지 막 연쇄 도돌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그러신 분들이 상황은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과잉 부채 문제가 내가 오늘 많은 곳에서 치장 안 좋게 말하시던 분들이 이제 과잉 부채가 터진다. 뭐 한국은 가계 부채가 터지고 뭐 중국은 뭐 미국은 정부 부채가 터지고 뭐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게 참 뭐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참 그것도 뭐 여기서 금리가 많이 오르면 터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오르면. 터지겠죠. 근데 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그렇겠나 하는 생각인데 다만 근데 이게 있어요. 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7페이지 원래 우리 그림 갖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역사적 관행으로 2001년인가도 그랬고 2008년에도 이상하게 연준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렸을 때 꺾였었잖아 광여가. 네, 결제 그렇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기억 속에 네. 있거든. 나 같은 노땅들이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기억이 나거든 자꾸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왜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빠르게 내리게 됐고 왜 S&P가 꺾이게 됐느냐. 금리의 레벨이 너무 높이까지 올려서 그래요. 금리 레벨을 너무 높이까지 기준금리 인상해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넘어가 버렸고요.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넘어가니까 그 비용 때문에 터져 버리면서 S&P가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큰일 나.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S&P가 꺾인 게 아니라 S&P가 꺾여 내려가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도 S&P가 꺾이면서 인하하고 있잖아. 그게 그러면 그렇게 치면 90년대하고 97년은 또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들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근데 지금 금리 높이를 보세요. 그 꺾이기 시작하는 기준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는 높이를 보시면 높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죠.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대부분은 리세션이라는 건 맞았어요. 맞아. 근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리세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그 현상이 나오기 이전에도 동일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그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서 6개월,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까지 갔었다라는 거는 단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빠르게 역전이 됐었던 상황인데 단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충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것들이 계속 터지고 그러면서 IT 버블이 끝나고 그러면서 금융위기 버블이 끝났었던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90년대 중반 내지는 98년대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리세션 올 거니까 빨리 금리 내려줘라는 거에 반응을 했을 때는 리세션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채 오히려 버블을 만들었던 정책적인 실수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각해보면 어저께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서 미국이 서킷 브레이크 걸려서 진짜 작살 난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서킷 브레이커조차도 아까 신용호 팀장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7%로 너무 좁혀지니까 나온 거거든요. 좁혀진 상황이고 아이러니하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을 한 이유는 버블이 왔었어요. 물론 1987년에는 없었죠. 근데 25%라는 단위 급락을 서킷 브레이커라고 생각해보면 1987년, 1997년 이 두 사례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과도할 정도의 금리 인하, 거기다 재정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유동성 효과로 주가가 올라버렸죠. 88년, 89년, 98년, 99년. 저는 어쩌면 생각보다 경제 지표는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1분기 실적 당연히 리비전 다운되고 경제 지표 안 좋은 거 이제는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어요. 2분기도 올라온 속도는 그냥 펜트업이다라는 생각으로만 그냥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유동성은 생각보다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가격의 과도한 왜곡 그게 사실 버블이거든요. 그게 어쩌면 시작된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게 이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날 놀란 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월요일. 그러니까 유가가 저렇게 빠지니까. 20%.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래도 자주 불안할 때마다 보는 게 하이드 스프레드인데 네. 이게 5.5가 넘어가 있더라고. 네. 이걸 딱 보니 이게 정상 레벨이 한 3% 미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크레딧 크런치 아니야? 신용경세가 아니야? 이러는데 사실 하이드 스프레드 구조가 물론 미국의 그런 시열 기업들 비중이 에너지 기업이 한 11%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이드 스프레드가 올라온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다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회의에서 했던 내용을 여기 녹음하는 건데 그 얘기 좀 해줘요, 신조어 팀장. 결국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에너지 기업이. 그 셰일 2015년에도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한 800bp, 그러니까 8%까지 치솟았던 상황이 있었고 금융위기 때는 뭐 거의 뭐 2000bp까지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비중으로 따지면은 지금 하이힐드 쪽 비중이 ETF로 추정해서 보면은 한 10% 정도? 거의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제약 필수 소비재 쪽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 그리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에서도 에너지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뺀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 에너지 쪽은 당연히 많이 올라갔어요. 14%까지 벌써 올라갔는데 에너지를 뺀 거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올라간 4%, 5% 내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에너지 쪽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네.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뭐 펀드들이 뭐 파산할 거고 거기 나가 있는 익스포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막 그런 말을 하니 그래서 아까 예대율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예대율이 지금 75%예요. 옛날에는 100% 이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려막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75%로 들어와 있는 디파짓 대비 나가 있는 게 75%라는 거는 나가 있는 게 설사 터지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본은 충분히 마크할 수 있는 거고 에너지 기업이 전체의 론 중에서 10%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물론 에너지 기업으로 인해서 또 이게 터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이라도 연준이 서둘러서 자산 증가시키고 금리 내렸던 거예요. 신용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금리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연준을 안 믿어버리는 자체가 참 좀 그래요. 저는 아직도 연준의 힘을 믿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들을 참 싫어하잖아요. 어제 이제 트럼프 트윗이 어제 폭풍 트윗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급해고 이제 제가 이제 선거에 질 거, 그러니까 온갖 이제 시나리오 확대 해석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어제 트럼프가 했던 말 이제 좀 쌍스럽지만 공감했던 부분은 그래? 별거 없어 이거 막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야. 최강희 교수 생각은 어때? 뭐 트럼프가 원래 말을 조금 너무 세게 어제는 하는 좀, 것 같아서 너무, 그런 거고 사실 트럼프가 하려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독감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리고 죽었는데 작년 경제 성장률이 무너진 게 없지 않냐, 실질 경제 성장이. 작년에 근데 막 지역 간 이동 같은 게 통제되고 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중국이나 이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수요가 다 죽을 거고 그런 이야기 스토리는 안 좋게 보는 분들은 이제 2,600만 명이 감염이 될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안 막았었는데 요번 코로나 지금 몇 명이죠? 뭐 그걸로 막는다라는 얘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인데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지금 이제 뭐 이태리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디맨드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리고 이태리마저도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속도 그리고 피크 때고 내려가는 거를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처음 시작되고 미국까지 왔다라는 공포심 거기다가 이제 급박하게 어떤 자금의 회수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공포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있지 않은 공포까지 끌어온 경향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 감염 경로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가 쌓이는 3월 말에서 4월 거기다가 물론 일반 감기 플루보다는 치명률이 높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치명률이 과도하게 경제 생활을 타격을 줄 만큼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염병의 예전의 사이클, 뭐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걸 그대로 좀 따라가려고 보고는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나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다르지 않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니까 그 맞지? 프로데클러 어때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하고도 이제 대화 많이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생각도 그런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19하고 지금 유가가 같이 겹친 상황이잖아요. 사실 급락했던 배경에. 근데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보면 한국도 지금 확진자가 어쨌든 증가세가 둔화됐고 오늘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또 우한 지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되면 거의 종료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원래 생각도 드는데.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원래는 처음에 공급 차질 이슈였기 때문에 중국 가동률 올라오면은 진짜 선수상 시작이라 봤는데 가동률 올라왔더라고. 네, 어제 보니까 가동률 완전히 회복. 이렇게 되면 이제 공장은 돌아가는데 네. 공장 안 팔릴 거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아까 말했던 이연 소비처럼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아니 나도 이게 오늘은 같이 우리끼리 얘기하는 식으로 하니까 뭐 불편하신 분들은 좀 그럴 텐데 이제 관현랑도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들 그래도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면
바다 건너 영국까지 점령을 하면 내가 어제 농담처럼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영국도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영국도 전염되고 이제 미국도 전염됐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4월 되면 그때 되면 하고 어떻게든지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뭐냐면 민간의 소비가 위축됐을 때 나오는 정책이 뭐냐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의 소비가 위축되면 누가 뭘 해야 되냐면 정부가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극복해 왔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래서 정부가 소비를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는 난리 났어요. 지금 뭐 감세안 나오고 막 난리 났거든요. 감세가 제일 우리도 감세 좀 해주고 급여세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그 연준에 파킹돼 있는 그 뭐죠? 그 저기 미국 재무부 정부 개정 아마 풀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런 공포가 왔을 때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션 확 풀어버리더라고요. 그게 그 이제 스텝으로 결국 나오는 나중에 거지. 엄청난 그러니까 부작용 버블을 가져오. 저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생각. 사실 우리끼리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 부작용이 버블이거든. 네. 결국은. 풀면 되지. 그러니까 정책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책 하게 실수를 되지. 하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굉장히 힘든 측면은 아마 자영업자들 측면일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사태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다들 집에 계시잖아요. 식비 많이 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해 먹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누군 사 먹은 거예요. 이마트에서. 그건 그래요. 그러면은 맞아요. 전체 내수 경제가 죽었다 완전히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거기 좀 사는 동네가 좀 번잡스러운 데 살잖아. 내가 이제 주말마다 봐요. 길거리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진짜 적막했는데 사람들이 맞아요. 다녀. 요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네, 맞아요. 내가 속으로 한강 남들 공원까지 오는데 너무 많던데. 사진을 찍어. 거기를 찍어. 그리고 내가 이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도 아침에 오자마자 알잖아요. 회의하고 나도 막 불려 다니고 막 내부가에 막 아이고 막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 전화 막 하다가 이제 든 생각이 어떤 분이 굉장히 괴로워하길래 내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형 어깨를 떠나신 분인데 네. 이제는 떠나셨으니까 전업을 하고 사실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전화 오셨길래 내가 형 이 가격보다 높은 팔 수 있어요. 저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가 이게 난 포지션 없으니까 어쩌면 네. 나한테 저 새끼 지네가 포지션 없으니까 헛소리 한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바둑 둘 때도 훈수꾼이 그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거의 이랬을 것 같아요. 아침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내가 새벽에 때 카톡들이 와 있는 거야. 네. 텔레그램 방이랑 막 오늘 아침에 어느 정도 빠질까요?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내가 딱 하나만 보시라 했어. 미국보다 난 플러스도 아니고 미국보다 덜 빠지기 시작하다가 미국이 오르면 우리가 더 오를 것이다. 이거 또 코미디 같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오늘 아침에 공포의 극한이 어쩌면 어제 우리는 지나갔을 수가 있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자료에서도 이제 환율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늘 달러가 좀 놀지 오늘 않았나? 아침 달러가 94.9까지 내려갔거든요. 95 깨졌었구나. 네, 근데 지금 환율 WTI는 30 깨졌어. 근데 지금 달러가 95.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을 찾고 옆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달러화 수준이 제가 보기엔 정상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을 찾고 옆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은 시장 전체도 안정된다라고서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신종호 팀장이 7페이지에 했던 것처럼 결국 달러를 보면서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거네. 결국 우리 전략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고요. 계속은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유로켈리, 엔켈리 청산에 대한 자금의 압박이 있었고 미국에 대한 미국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여기서 94 깨고 93 깨고 막 90 깨러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나라들 성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 성장에 대해서 불신앙인 것 때문에 안 좋은 거로 본 거고 그게 아니라 연준의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안도하는 감을 보여주는 게 달러화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1, 2주 동안 달러화가 94, 95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 잡기를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주식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다시 뭐 찾아가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리세션, 드디어 미국 시장의 어떤 강세가 끝났다,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에는 저는 오히려 반대를 하는 게 이렇게까지 단기적인 어떤 그 변동성에
이렇게까지 연준과 미국의 정부 내지는 글로벌리 다 동조화된 액션이 나올 때는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시장이 남아있는 상승을 즐기만한 내지는 즐긴다는 표정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을 좀 타진해보고 들어가자. 리세션에 대한 공표를 너무 강하게 갖기에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버퍼나 정책의 어떤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베어리시하게 시장을 볼 필요는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유가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EP 수준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기업들이 위험해지니까 위기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수요 감소 때문이 아니라 증산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한 거잖아요. 수요가 취약하니까 그 이슈에 더 반응한 거겠죠. 뭐 그렇긴 하지만 수요가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 이슈 사실 드라이빙 시즌도 다가온다.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국 인플레이션 엄청 높았어서 문제였고 미국도 2%를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요. CPI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해요. 그러면은 연준이나 중국 인민은행에서 쓸 수 있는 금융정책의 여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요소거든요.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돼서 버텨주면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했던 게 IT 위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성장적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졌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안 부러졌다고. 안 부러질 것 같아요, 저는. 나도 이쪽이 주도준 것 같고, 다만 최근에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전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IT나 성장주 위주로만 온리 봤다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같이 조금 보자는 거지 주도주는 바뀐 게 없다. 사실 IT는 좋아 보이는데 저는 고민하는 건 미국에서 이제 달러가 급등했던 이유도 그렇고 급락했던 이유도 그렇고 사실 그 앨런 머스크 뭐죠 그거? 테슬라 주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런 것들도 상징성이 좀 있지. 그래서 근데 뭐 196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후반하고 지금은 저희는 좀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달러와 미국 시장 주도의 혁신. 장이었고 그리고 1960년대 후반, 90년대 후반 지금은 그 이전의 이머징이나 양적인 팽창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캐파 됐던 걸 수습해 가고 그래서 그 1960년대와 90년대와 그리고 지금이 만약에 시장이 완벽하게 꺾인다 그러면 수채 달러화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큰 트렌드에서 바뀌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는 리세션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1960년대, 90년대 지금의 어떤 오버캐파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상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확장 사이클에서는 모두가 잘 사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부 혁신 기업들로 더 니프티 50라든지 IT라든지 이런 게 더 쏠리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비싸지면서 유동성 효과가 더 올라가고 지역적인 배분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샀다가는 시장을 크게 이기지는 못해요. 먹긴 먹겠지만. 갭을 좀 메우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내지는 그동안 흘러왔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다시 우리가 뭐 시크리컬 구산업의 아직 구조조정이 채 되지도 않은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사볼까라는 생각을 들어가서는 그게 그렇게 올바른 어떤 전략은 아니었다.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시크리컬과 소재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느낌까지 받았냐면 호주가 10% 빠지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소재 베이스 국가들의 어떤 자금들이 빠르게 나온다고 보면서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 있는 구간이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올 것 같아. 결국은 가장 첫 번째는 가격일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것들.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근 1년간 금기시해 왔던 한 종목이 뭐냐면 케미칼 주식. 이런 것들도 유가 빠지고 반등 나오겠지만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스프레드 좀 나지.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배당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근데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아까 최양사 연구원이랑도 어제 이제 반도체 얘기했지만 먼저 돌아왔을 게 SK 하이닉스 아닐까 생각하고 삼성전기나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글로벌 중간재 생산된 국가로서 한국이 차지한 위치 아니냐 결국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도 이게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한 거고 만약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달러가 인덱스 기준으로 95 깨고 내려가고 유가가 여기서 더 20불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럼 뭐 그다음에 그리고 나면 아마 내 생각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힐드는 거의 뭐 부도 수합 정도 갈 것 같고
그러면 손 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부러지면 끝난다는 거지 내 말은.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저희가. 근데 그게 있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랑 미국에서 뭔가 카드를 내놓을 때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결국 있다. 뭐 거의 양적 매입의 대상을 다변화시키는 것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레이 달리오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7회 말 정도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요번 확장 사이클이 이제 막판에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막판이 버블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마지막 요 정책 나오고 97년 말도 동일한 그림이었잖아요. 2001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확장기가 길게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화려하게 위쪽으로 높게 올라가는 확장기가 한 번 나오고 진짜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냐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우리가 이제 자료 내고 코로나 때문에 묻힌 자료가 이제 버블을 고민하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 가는 때문에, 정책이었더라고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비상회의를 저희끼리 모여서 했어요. 저희 하우스비 결정한 사람들끼리 이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전화 오고 보통 긴급 회의 다니면 바닥 아니었냐.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직까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아, 좀 단기적으로 받아온 거 아니야. 우리끼리 아침에 모여서 했는데 왜냐하면 공항 얘기까지 나오고 제가 제일 그런 게 사방에서 이제 진짜 안 된다고 하셨던 분 말들을 회의에서 석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이 달리오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계속해서 말했던 소위 저금리 구조적 저금리하에서 소위 과잉 부채가 안 터진다는 우리가 시장을 봐왔던 기본적인 관점 프레임 이건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주도주는 변한 게 없을 거고 다만 코로나 이슈로 해서 지나치게 밸류 트랩이 딥밸류가 나왔거나 또 이런 것들은 또 기회가 온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렇죠. 전에는 제가 시크릿할 얘기하면 그거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해가지고 막 엄청 욕 먹고 뭐 다른 팟캐 가서 그 말했다가 뭐 댓글에 거기 또 가서 봤더니 막 뭐 그따위로 말한다고 달렸는데 그때 제가 계속 질문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심각하게 나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게 뭐 가치주는 어떠냐 해서 택 떠는 쓰지 마세요. 제가 형수니까 막 그랬는데 제가 저번 주 말서부터 무슨 말을 했냐면 그래? 그 종목들이 어디과에 있느냐 얼마 보라고 우리는 안 봤으니까 그런데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소위 한번 내가 여기서 내가 약간 짜증 났던 거는 그때도 가치주 사야 된다 하던 작년 내내 뭐 그런 것들 사야 된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예 성장주 좀 무너지니까 이럴 줄 알았다 하는 게 짜증 난다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제 생각은 전에는 9대 1이었다면 6대 4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 타임이 왔다. 그냥 그 정도로 변동성 장세를 다 이겨내자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은행주도 그래서 금리 내려가면 은행주 안 좋아지니까 이 모양 와 있죠 지금. 그거를 이제 인식했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이거 좀 말이 좀 싸가지 없나?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걸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뭐가 나오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한 2, 3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뭘 내놨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해줘. 그럼 나 고민할 거야 이제는. 왜냐면 뭐 이번 주에 ECB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나 이거 FOMC도 더 있고. 결정적인 거는 사우디도 뻥카 같아. 왜냐하면 어제 결국 그 아람코도 작살 나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게 피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트럼프를 참들 싫어하지만 나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제 한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시장밖에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야 저건 진짜 투기꾼이야. 정말 심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무슨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 같은 느낌 지금. 네. 무슨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 너희들 아는 거 뭐 있어 나는 어제 말도 정말 너무 심한 말 하잖아. 이건 뭐냐면 이게 코로나가 번지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보이겠죠. 안 좋게 안 끊는 거지. 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별거야? 뭐 이래버리는 어떤 저런 어떤 미친 사람 같지. 근데 그게 별거야 하는 사람이나 코로나 왔다고 마스크주나 알코올주 좋다고 사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또 시작이다. 너무 똑같은 나는 거죠. 그래도 마스크 쓰다 이거 똑같이 해. 하여튼 잘 넘깁시다. 이조차 이게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운데 사실 오늘도 우리 새벽부터 나와서 다 고민하고 있고 여기서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을 하는 건데 시장에서 나름대로 고민의 현장에 있는 주제를 오늘 얘기했어요. 이거를 잘 들어보시고 같이 확인해 가신다면 결론은 신종호 팀장이나 최강희 교수님 말 들어보면 달러가 정말 중요하고 유가 향방이 두 개가 결정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게 사실 이제 정책 공조, 이게 보고서들 보면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쓸 카드가 많이 남아 있는 건 거예요. 예전에 왜냐하면 그 최진영 연구원하고도 방송했을 때 중국도 이게 재정 여력이 뭐 크진 않아가지고 쓸 카드가 많지 않다고는 당장 그때 엄청난 카드를 내놨잖아요. 감세라는 카드가 얼마나 대단한 카드인지에 대해서 뭐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미국은 감세를 할 것 같고요. 네. 재밌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럽이 굉장히 묻히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15페이지에 여기다 넣어놨나? 나 15페이지가 아니구나. 이머징 쪽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18페이지 봐주시면요. 이게 오른쪽 밑에 있는 이탈리아 재정 수지가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2019년께. 이게 2% 밑으로 발표가 됐어요. 재정 적자 비율이. 이게 2.2% 예상 그 계획치 냈다가 웃기지 말라고 너네 어떻게 2.2%밖에 안 하냐고선 얘기 나왔던 거거든요. 유럽이 생각보다 재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재정 집행 여력이 있고요. 미국은 재정 집행 지금 감세로 하겠다고 한 거고 중국은 여력은 없는데 이런 방식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재정 집행을 올해로 끌고 오는 거는 그렇게까지 이 정책 오류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G 많이 끌고 올 것 같아요. 그걸 많이 할 거야. 나 똑같은데 SOC 투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런 인프라 투자를 서두를 것 같고 거기다 돈을 써야 되니까 네. 정부가. 또 하나 금리가 낮잖아. 정부도 어차피 채권은 이자 내야 되는데 맞아요. 코스트가 완전 다운됐기 때문에 그만큼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리 그 그래프 그려놓고서 딱 하나 그려놓고서 내할 때 뭐 여력이 여기 다 내려오고 0.75면 여백이었고 이거는 앵무새처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 가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오는 정책 효과도 있고 또 하나 미국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MMT까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개념들이 약간 바뀌고 있기 중국 때문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지금 6%고 빠지면 한 5%도 보잖아요. 국채금리가 2.5%예요. 그러니까 성장률하고 금리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이 뭐 지금 0. 만약 좋게 봐서 뭐 낮다고 봐서 0.5고 10년물이 0.5고 성장률이 2%잖아요. 그 차이로 보시면 중국이 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네. 커버할 수 있는 다행이네, 200에서 300bp.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이네. 내가 이런 거 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이렇게 아까 은행도 그래요. 은행도 네. 금리가 막 내려가요. 네. 대출 이자가 그만큼 안 내려가요. 대출 받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세상이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이렇게 되고 그러진 않고 그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이 여력인 거예요. 표 이해하시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 틈이 있는 영역마다 그걸 다 써버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한국들이 방법 써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건 뭐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정책을 썼을 때 먹히냐 안 먹히냐는 다음 문제라는 거지.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멀리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오늘도 많이 하니까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네. 만약에 프로데클러한테 야 너 매달 월급에서 뛰던 돈 있었잖아요. 예. 그거 떼는 거 줄고 매달 재산세도 확 줄여주고 그만큼 해. 그러면 내 소득이 이만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들어가려고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세금을 낮춰주고 뭐 조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정도 나왔을 때 반응을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재정 적자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면 스타일이 나중에 고민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쩌면 기존 경제학자분들은 엄청나게 깔 것 같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정치 연연에서 미쳤구나 얘들 할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MNT라는 게 저번에 한번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예. 자료를 냈었는데 그게 뭐 이론적으로 아직 미숙한 분이 많지만 그런 사고를 한다는 자체가 더 이상 재정을 균형 재정론 같은 거 다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막말로. 그러니까 그죠. 뭐 디지털 화폐도 그래서 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계속 했던 거니까 봅시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오늘 새벽보다 녹음 마지막 시간 이 시점에 공포는 많이 완화돼 있는 네. 거야. 그리고 미국이 뭐 몇 프로 빠졌죠? 이제 7% 빠질 때 네. 한국은 4% 빠졌잖아요.
한국이 덜 빠졌다는 네. 거, 뭐 이런 말씀에서 좀 너무나 공포스러워하지 마시면. 왜냐면 어디 가도 1,800은 기정사실화하고 1,500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00. 아유, 빠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항상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1,500이라서 왜 1,500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그런 말을 해서 오늘 약간 짜증낸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왜 이렇게 여기서 뭐 저희가 틀려도 좋아요. 저희는 제가 맨날 요새 얘기하는 게 여름 휴가 가실 때는 해외로 나가실 수 있을 거고 비행기가 다닐 거고 네. 비행기가 다니는 세상에서 해외 휴양지 가서 3월을 기억하시는 때가 오기를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도 해외를 못 나가게 된다면 아마 지구는 좀비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한 네. 좀비 바이러스 총괄로 뭐 횡설수설 하는데 그 정도의 공포를 정말 꿈꾸시는 건지 저는 한번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자. 이리 오.